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서 방문요양센터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연락이 많이들 오시는데요. 저는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운영규정 이게 워낙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예산서 작성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엑셀 파일을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예산서 작성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비록 이제 저한테서 파일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서 작성이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장기 요양기간, 세입 예산 과목, 뭐 이런 이제 지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장기 요양기간 재무 회계 규칙 매뉴얼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서 끝났더라고요. 최근 건 없습니다만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뭐 세입은 이렇고 세출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서 작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달부터 수급자가 많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50명, 2월도 50명, 3월도 50명 이렇게 버리면 전체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예산서를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완전히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구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5명, 2월 달에는 8명,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말 되면 50명이 되게끔. 물론 50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이긴 합니다. 근데 뭐 희망은 그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정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0명, 100명, 1000명도 하자며 하는 것이죠. 뭐 케어링 같은 데는 뭐 1년 내에 1000명, 2000명도 했을걸요. 못하리란 법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한 명의 수급자별로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한 명의 수급자가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1등급이 있지, 2등급이 있지, 3등급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1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셉니다.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1등급과 2등급은 별로 없어요. 주로 3, 4, 5등급이 많습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의 수급자가 그분이 몇 등급일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수급자별로 뭐 1등급은 몇 명, 2등급은 몇 명, 3등급은 몇 명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정심사를 받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평균치를 내셔야 됩니다. 평균치.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만 6,063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일단은 1등급과 2등급은 그냥 생략하고, 이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는 이제 제가 1등급과 2등급을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제외를 시켰어요. 3등급인 경우에 이제 올 한도액이 145만 5,800원입니다. 이 중에 30%만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등급은 올 한도액이 134만 1,8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0%만 반영을 했더니 이만큼 된 겁니다. 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메모를 내놨죠. 이런 식으로 보기식으로 하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이만큼이 됩니다. 131만 8,940원. 이 금액은 가족 요양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냥 일반 방문 요양만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가족 요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족 요양도 꽤 많습니다.
통계실을 보시면요. 가족요양이 일반 그 방문요양 중에서 2%나 됩니다. 2020년도에 22%였으니까 아마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저는 한 25% 정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족 요양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은 60분이 있고 90분이 있어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0분, 그러니까 1시간, 또 90분, 1시간 30분.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것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에 보면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적 기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은 얼마냐? 60분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월 20일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월 20일을 초과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 있거나 피해망상 또는 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인 경우에, 마지막으로 치매가 있는 경우에, 치매병, 상병. 자,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요, 요양보호사분이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중에 50% 가까이가 65세 이상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치매 있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90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70%까지로 잡은 거예요. 60분은 30% 잡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 시간당 수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도 역시나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60분 얼마입니까? 24,120원. 90분 42,510원이죠.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것에서 30%. 이게 144,720원. 한 달치. 그리고 90분은 682,71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분 같은 경우에는 그 30일까지 인정되다 보니까 액수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튼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827,430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을 합쳐야겠죠. 근데 또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방문요양 이용자 22%가 가족요양, 그러니까 한 25% 가까이가 가족요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요양은 25%로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방문요양은 75%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던 것이 119만6,063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금액이 방금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엑셀 수식에 따르면 F22거든요. F22.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엑셀 파일에 이렇게 수식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F22 해놨지 않습니까? F22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색깔도 구분하기 좋게 맞췄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등급과 2등급을 반영시켜서 산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등급을 약 3%, 그리고 2등급을 7%로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30%씩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과 2등급은 올 한도액이 어떻습니까? 올 한도액, 여기 나왔죠? 올 한도액이 꽤 셉니다. 200만 원이 넘어요. 2등급은 186만 9,600원.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 수익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124만 154원이 됩니다. 아까 금액보다 좀 높아졌죠. 자, 이게 지금 F44거든요. F44.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이게 이제 세입, 세출, 예산서에서 이게 이제 F22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F4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포함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바뀌죠? 다시 원상복귀 F22.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예,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장기 요양 급여 수입은 이거 이제 공단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거 이제 85%죠. 85%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해 놓긴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가산금은 바로 이겁니다. 방문요양사회복지사 가산 배치했을 때 가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시에 보면요. 고시에 보면은 이제 수급자가 15명이 되면 이게 이제 여기 나와요. 수급자가 15명이 되면은 여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인 기간엔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돼요. 수급자 15명이 되면 무조건 사회복지사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수익 금액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이거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공단에서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 가산금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산금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가산금액은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곱하기 가산 점수의 합, 이것을 수급자 수로 나눠서 서비스 유형 점수를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좀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해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은 수급자별 급여 비용 합의 85%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수급자 수에 맞춰서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주는 돈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1.8점이에요. 1.8점. 그리고 서비스 유형 점수는 1.8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방금 이 공식인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수급자 15명일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해보면 얼마죠? 1,530만 원 정도. 이것을 1.8 나누기 15 곱하기 1.8 해서 3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꽤 많죠. 사회복지사 월급을 이렇게까지 안 주거든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대략 한 21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합하면 한 2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급자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방문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자 가정을 한 90%만 방문했다. 그러면 돈이 좀 줄어듭니다. 0.8을 곱해가지고 0.8을 곱해서 그러면 264만 3,840원이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가산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는 330만 원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가 많아지면은 솔직히 그 사회복지사가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수급자 가정을 진짜 100% 다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두 사람만 빠져도 100%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저는 그냥 90% 정도 방문했다 치고 80%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해놨죠. 메모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느냐. 15명 이상일 때가 언제죠? 바로 이때입니다. 4월 달부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몇 개월 일하게 되는 것이죠? 2, 3, 4, 5, 6, 7, 8, 9,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도 똑같은 방식을 했고 단지 15%로만 바꿔놨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국고보조금은 뭐냐면 수급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죠. 이분들은요 거의 공짜입니다. 요양원에 가든 아니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하든 공짜
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안 내요. 그러면 센터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군, 구에서 대신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줍니다. 그게 국고보조금이에요. 어쨌거나 시군, 구로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6개월 정도를 받을 수, 5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센터 돈이 들어온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15% 계산했던 이유는 그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겨울철, 뭐 폭설, 한파, 뭐 그럴 때 월동 대책비로서 얼마씩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반영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자, 이게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융기관 차입금. 이건 또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고 기타 차입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왜냐? 예, 첫 해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것들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에요. 그럼 기타 차입금은 뭐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주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을 자기 통장에서 빼서 센터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그게 기타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죠, 본인 돈. 예, 또는 이제 지인, 아는 사람, 뭐 가족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센터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게 기타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빚이라고 보시면 되죠. 빚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략 1,000만 원 일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출로 가겠습니다. 지출로. 예. 자, 이제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이 세입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시설장이 있죠. 시설장은 이제 12개월. 만약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신다면, 사업을 2월 달부터 한다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시설장 월급을 10개월만 잡으시면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아까 9개월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채용하면 되니까 9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급자 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5, 8, 12 이렇게 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5, 8, 12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자별로 방문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그러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12,4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냥 여기서 곧바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포괄시급 나와 있습니다. 1년차, 2, 3년차, 4, 5년차.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걸 합해서 포괄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합한 것이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12,248원. 1년차는 12,248원입니다. 2, 3년차는 사실은 12,399원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오큰에서 보니까 전국적인 통일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 포괄시급을 12,400원을 주겠더라고 오큰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12,399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12,400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 5년차는 좀 오르겠죠. 근데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센터들이 이 원리를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포괄시급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센터장님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인지
연차가 많건 적건 일단 12,400원 주시더라고요. 1년 전에 원래 12,248원만 줘도 되거든요. 원래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12,400원을 여기 적용시킨 것입니다. 예. 12,400 여기다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포괄시급만 집어넣고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에 이 방문 요양보호사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일했는지를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수급자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일단은 3시간만 서비스하는 것으로 한번 갔을 때 3시간 그렇게 23일을 23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그런 식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서 했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24일로 늘어나요. 23일에서 24일로 늘어나요. 이건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인건비 지출 비율이 얼마입니까? 86.61%가 나왔죠. 인건비 지출 비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건비 지출 비율 이것을 맞추셔야 됩니다. 안 맞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 지정심사에 통과되기 쉽습니다. 방문 요양은 얼마입니까? 86.6%예요. 2023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 23일로 할 수가 없고 23일로 이렇게 24일로 했더니만 이렇게 했더니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맞추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만 조정하시면 돼요. 뭐 이걸 24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볼까요? 늘어나 버리죠. 86.69%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센터가 손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23일로 24일 맞고 이건 이제 23일 이거 23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꿨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건 이제 사회보험료는 여러분들 사회보험료 계산, 이렇게 이제 4대 보험료 모의 계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사업주 부담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반영하셔야 돼요. 사업주 부담금. 여기는 산재보험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계산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종사자 요양보호사들 중에 50% 이상은 60세 이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굳이 부담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5로 곱했어요. 50%만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제 이때는 명절휴가비를 넣었는데 이것도 왜 굳이 넣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절휴가비를 빼신다 그러면 앞에서 바꾸셔야 돼요. 앞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지출 항목들인데 시설자 모임비, 시비예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니까 대부분 12회로 이렇게 잡아놨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 전출금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기타 전출금은 뭐냐면 기타 전출금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순수익입니다.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모든 지출 항목들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있죠. 그게 바로 기타 전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출금 나가는 돈이죠. 나가서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겠죠.
사업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잉여금, 뭐 수익금 이런 항목이 없어요. 이런 항목이 없고 기타 전출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타 전출금이 얼마 남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수익이니까 바로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출과 세입과 세출의 차익이 지금 얼마죠? 0원입니다. 이걸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입과 세출을 돈이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전까지는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고, 자, 2월 달부터 했을 때는, 자, 이처럼 2월부터 해야 되겠죠. 2월부터. 다 바꿨습니다. 2월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2월 달부터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세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출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시설장은 이제 11개월로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도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2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조금 올랐죠. 이건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3시간이 아니라 3.3시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대로 그러면 꼭 반드시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줘야 되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하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틀려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심사위원들은 바로 이것을 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걸 빼버렸어요. 명절 휴가비는 뺐습니다. 도저히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 빼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11번은 바뀌죠. 다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11번은 다 바뀌고, 또 입소자, 수급자 숫자도 50명에서 45명 줄었죠. 이렇게 다 줄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3월달 봐볼까요? 3월달도 역시나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부터 3, 4 이런 식으로 10개월만 사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월부터 수입을 잡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게 늘어났습니다. 차입금이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대출금이 아까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안 하면요. 지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출 금액에. 일단 그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이 깎여요. 돈이. 그래서 86.10%, 86.6%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워낙 많이 잡아먹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도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부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 달부터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12월까지 해서 35명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득이 대출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1,700만 원으로. 이렇게 안 하면 지출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보십시오. 인건비 이제 겨우 맞췄습니다. 86.6%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지만 바로 이제 이런 나머지 항목들, 이것도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출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용이고, 그냥 사업할 때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앞으로 여기 맞춰서 최대한 해봐야지 라는 정도이지, 안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틀어지게 되면 추경하시면 됩니다. 추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주 저도 했는데 까다로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특히 가장 세추에서 어려운 부분이 요겁니다. 인건 및 지출 비율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86.6%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여기서 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